저희 이제 브릿지 청소년 센터에 대해서 먼저 그 대상이나 교육 목적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브릿지 청소년 센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청소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히려 교회로 불러들이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특별교육이라는 기관이 되어서 학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이 안에서 무슨 종교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교회 자체를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던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곳에 뜻을 같이 했던 목사님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게 브릿지 청소년 센터예요. 주로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에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문제아들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침해라든지 그 다음에 선도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친구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 그 단체가 브릿지 청소년 센터예요. 근데 이제 브릿지 청소년 센터는 그냥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경기도 내에 2025년도에 지금 현재 157개 정도, 이 정도 기관이 경기도 전체에 있는데 성남에는 7개 기관이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특별교육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완전히 그 교육청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먼저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개척하시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그렇죠. 이제 청소년들을 그냥 대상으로 교육하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문제아인 학생들을 하기까지는 어떤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내가 이제 전도를 하러 교회 밖으로 나가서 청소년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이게 뭐 전체 아예 뭐 또 사회적으로는 무슨 약물을 탄 음료도 막 녹아주다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뭐 항상 사고 치는 애들이 문제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실수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피해자가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 기관이 아니라 가해자 기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학생들을 좀 교육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여러 명과 같이 강사로 그분들이 세워져서 저랑 또 그분 목사님들과 같이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브릿지 청소년 센터를 하시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이야 뭐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청년들 사역을 뭐 어찌 보면 20년, 30년 이상씩 했던 사람들인데 뭐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자 협의회에 들어가 있지만 그 회원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사역들을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이 친구들을 접근을 할 때는 오히려 문제 있는 친구들을 접근을 해서 그 친구들에게 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향성들도 제시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브릿지 청소년 센터 아니라고 하지만은 공간은 교회를 사용하는 거니까 교회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고 실제로 물어보면은 교회에 처음 온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뭐 어색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자기들 모두가 다 목사님에 대해서 긴장하고 오죠. 그러다가 또 교회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가 특별히 학부모들도 좀 어색해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속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오히려 목사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이제 관계의 그 라포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상담 모드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목사라는 게. 예. 네, 네. 저희가 어차피 하다 보면 이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네. 얘기하기 때 좀 편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청년부 맡으시면서 또 청년들 문제야부터 해서 막 또 아이들 되고 여행 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청년부 교회를 부목사로 있을 때는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개척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청년 사역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튼튼해지려면 결론은 청소년들을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년들부터 접하기 시작을 하려면은 유초등부도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교회 현실상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접근할 수 있는 이게 뭐 외부적인 시설적인 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에게 단순히 문제야라고 자기들이 인식돼서 오지만은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야, 이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걔네들에게 좀 독특한 경험들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지만은 와서 이곳에서 뭐 다른 것보다도 좀 편안하게 교육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영화도 제가 보여주고 극장으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제 돈 들여서. 그리고 나서 같이 등산도 하고 때로는 황토길도 같이 걷고 맨발로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의회나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중독관리지원센터 있어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과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강사도 데리고 와서 실제로 중독에 관련된 전문 강의도 특히 하고, 또 시의회에 가서는 시의회 탐방도 하고, 그리고 시의원들을 만나서 좀 도전도 받고, 그러면 시의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줘요. 그런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여기에서 병행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주중에 하는 주일학교다. 그런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오면은 특별히 이제 선도로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수업 일수로 정식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여기 와서 어떤 친구들은 3일, 어떤 애들은 5일 동안 있다가 가면은 학교 가기 싫다고 하죠. 그러면은 학교는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락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근처에 있는 교회도 가고, 야, 그쪽 교회도 가봐라.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성남 전역에 있는 애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교회에 대한 접근들이 훨씬 더 수월하죠. 물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온 애들도 있고. 예. 약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잘 며칠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방침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는 기관에 세 부류의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올 수 있어요. 첫째가 학교폭력, 둘째가 교권침해, 세 번째가 선도, 생활교육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폭력하고 교권침해는 보호자랑 같이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따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팀, 세 팀이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팀만 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교육위원회 선도로 오는 애들. 얘네들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다 섭외가 되죠. 이 세 군데는 다 학교에서 섭외가 되는데, 이 선도로 오는 애들은 말 그대로 학생만 와서 수업을 이쪽으로 들으러 온다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결석이 많은 애들, 그 다음에 지각이 많은 애들, 또 만약에 흡연을 한다든지 여러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저지른 애들이 벌점이 쌓여가지고 여기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면 아침 9시 반부터 9시부터 시작돼서
오후 4시까지 이제 6교시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체험 활동도 있고 여러 활동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느냐, 전적으로 학교에서 섭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으면 섭외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통계를 내보니까 한 410명 정도 학생이 왔어요. 2024년도에 410명의 학생이 왔는데 그 중에 188명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그러면은 그 188명은 보호자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410명의 학생 플러스 188명의 보호자가 같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건 뭐 100% 학교에서 이제 검증되지 않으면 안 보내요. 또 학교도 나름 믿을만 하니까 보내고. 그래서 섭외 전화가 계속 오죠. 브릿지 청소년 센터처럼 이게 교회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기관들이 상담센터나 이런 거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푸른나무 재단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단체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특별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특별교육기관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관 위에 상위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위단체가 미담이라는 단체인 거예요. 이제 이 미담은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미담으로 해서 교육 전문 민간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설립이사장인데, 이제 설립이사장으로서 우리가 맨 처음에 5개 지부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위단체 미담 밑에 있는 5개 지부가 이제 지금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올해는 12개 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2개 지역에 있다는 거겠죠. 우리 미담 산하에 이런 곳이 경기도 내에 12개 지부에 있어요.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한 2-3개 지부가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지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12개 지부에는 어떻게 보면 담당으로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거의 한 2개, 2-3개 빼고는 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상담센터를 했던 곳들. 그런 곳들의 센터장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100% 크리스찬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그리고 주로 12개 지부 중에 한 2-3개 빼고는 다 교회가 규모가 작아요. 개척 교회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자립이 필요한 교회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좀 독특하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상담의 그 자격증이 있고 전문 상담가들, 상담의 경험들이 있는 분들. 그런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들을 지부로 우리가 지정을 하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없어요, 우리. 12개 지부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클걸요? 네. 아니, 개척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니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좀 그래도 여건이 갖춰줘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존재해야 되죠. 우리도 이제 브릿지 청소년센터 사무실이 존재하는 거고, 교육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교육 공간은 최소 하나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상담실이 따로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고자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실사를 와요. 현장 점검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에 이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매해, 해년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우리가 2023년, 4년, 2025년, 3년 동안 지정을 받은 거죠. 3년 동안 실사로 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실사로 와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강사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각 지부마다 강사진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총 9명의 강사진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모든 이런 곳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정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돼요.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1인 이상. 근데 정교사 자격증이 이제 우리 지부는 2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부에서도 이 9명의 강사진들 중에 2명을 빼고는 7명이 목사님들이에요. 이 지역의 성남과 광주 지역의 목사님들. 예,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정적으로 강사비를, 교육비를 잘 주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 중점으로 네. 더 주지, 여기는 가해자 기관인데, 네, 네. 예, 그러니까 많이 봉사하는 입장으로 또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강사들 중에는 청소년 사역들을 하고 싶고 오랫동안 했던 분들인데 뭐 교회 개척도 하고 또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청소년들 만나니까 너무 좋아해요. 예. 그리고 작은 뭐 교통비는 이제 교육비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뭐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역들은 이제 그 교육비는 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때로는 학생들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명감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내가 봉사한다. 청소년들 만나서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들을 갖게 한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번에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더 많아요. 아예. 예,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하는 데는 대단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에는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도 선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들. 이제 우리 성남에서는 유일하게 3개 경찰서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단 하나밖에 없어요. 브릿지 청소년센터. 이제 여기는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이라는 곳에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이면 그 관할하에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시군에 그 경찰서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하는 건데 올해는 이제 도움 요청을 해서 오히려 전화가 와서 우리가 소문을 좀 들었다. 우리 경찰청에도 청소년들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우리 목사님들 강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죠. 물론 보니까 우리 쪽에 왔던 애들이 물론 경찰서 선도에 이렇게 중첩되는 애들도 한두 명 있을 걸로 알았는데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지명도가 있고, 신뢰가 쌓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남시 중독관리 지원센터랑이랑은 MOU를 맺었어요, 올해.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강사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뭐 너무 좋죠. 네.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상담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으신 분들이 대단히 많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분이긴 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아예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중직이 요즘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월세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주중에 비워놓지 않고 이렇게 상담센터나 그 다음에 청소년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훨씬 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내에서 정해진 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면 목사님들 제가 우리 그 지부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뭐 이중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 같이 뭐 교회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죄책감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또 전도할 시간은 없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더 머무를 수 있고 교육 끝나고 나면은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요즘 현장의 청소년들의 상태를 가장 여실히 알 수 있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 기관이라는 거죠. 바로미터예요. 요즘 애들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어떤 사고 치고 사는지 명확하게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턱이 좀 높아요. 의외로.
그런데 생각보다 목사님들은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다 자격이 있어요. 아니, 청소년 사역, 주일학교 사역을 안 해봤던 분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야, 뭐, 저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청소년, 내가 저 전도사만 15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잖아요. 청년 사역까지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전문가예요. 그리고 웬만한 상담가들보다 탁월해요. 예, 그리고 전문 상담가들보다 저는 목사님들이 탁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미담이라고 하는 전체 상위 단체가 있으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정기 연수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 항상 정해져 있는데 아주 좋은 세미나 장소나 그 다음에 뭐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그곳에서 전체 모든 지부의 강사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은 뭐 최소한 5, 60명, 6, 70명 모여서 또 우리를 빌드업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서 거기에 세워서 계속 우리 강사들의 빌드업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강사들이나 목사님들 모두가 다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하여서 정기적으로 빌드업도 하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또 정기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지부들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 고민들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한 공동체 그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지금 단체가 벌써 이제 한 12개 지부가 되니까 모이면 꽤나 할만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저희가 다 파악을 해봤지만은 경기도처럼 이렇게 여러 기관을 채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경북교육청은 따로, 뭐 저기 저 충북교육청은 다른 방식,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각 지역마다 교육청마다 그 방식이 이런 스타일의 방식도 여러 군데 있어요. 경기도처럼 하는데도 이제 이런 경우들은 목사님들이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별 여러 가지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행하는지는 다르지만 이렇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제아들에 대해서 아주 뭐 아예 딱 기본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문제 없는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드러났다 뿐이지. 예, 엄밀히 말하면 드러났다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드러나서 오는 애들은 오히려 훨씬 더 그 지점들을 지적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야, 꼭 너가 꼭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온 애들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관계가 틀어져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의 시스템의 전환이 관계 회복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뭘 대단한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동료들끼리, 학생들끼리 맺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이나 교육 방식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들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공교육의 방향이 지식 전달과 관계적인 부분들, 인격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금 공허하게 헤매고 있잖아요. 헤매고 있어요. 뭐 대안학교라고 해서 솔직히 대안학교지만 결국은 이 공교육 시스템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 시스템 안에 다 젖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사실은 저는 저 청소년센터 하면서 브릿지 청소년센터 하면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그래 내가 설립 이사장으로 해서 같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리 용인에 있는 곳에 이제 우리 본부 사무실이 있거든요. 우리 또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정말 똑똑해요. 거기도 목사님이에요. 거기도 아주 작은 교회. 다 우리가 뜻을 맞춰서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혼자 하시긴 참 어려운 사역을 연합해서 했다는 것도 굉장히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담이라는 상위 기관이 있어서
이제 각각 작은 교회들이 뭐 강사진 다 섭외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미담 우리 네트워크 내에서 같이 공유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 상의하고. 그렇죠.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성폭력이나 뭐 범죄 경력 조회도 강사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 검증되죠. 이게 이제 관공서랑 연계돼서 하는 것은 무조건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강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정말 이런 힘을 얻어요. 참 좋아요. 힘을 얻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관리도 좀 철저히 하고 때로는 퇴출도 하고 퇴출도 시켜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가 그냥 각 지부별로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은 교회의 또 대사회적 이미지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퇴출도 하고 경고도 주고 감사도 하고 사실 이번 주 감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12개 중에 상반기 5개 지부를 감사했어요. 이제 하반기에 7개 지부 감사하는 거. 그거는 이제 감사 미담 쪽에서 이렇게. 예, 우리 이제 이사진들이 있으니까 이사진들이 이사장 대표 그 다음에 또 상임이사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 이사에서 3명이서 전체적으로 다 이사진들이 감사를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들여봐요. 철저하게 대신에 그런 것도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율적인 것들도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룰들을 또 따라서 규정들을 지켜줘야지 또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예, 대사회적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예, 그래서 그런 룰들을 지키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12개 지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대단히 인정받아요. 이미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자신감을 가져라고 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쟁쟁한 강사진 그리고 목사님들과 같은 그러한 강사진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죠. 또 근데 한편으로는 개척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뭐 방과후 수업이나 여러 가지 교육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학원이랑 막 경쟁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더라고요. 10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접은 교회들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학원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에 학원이 있잖아요. 교회 지역에. 그럼 교회가 그걸 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업이 또 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히려 학원들에서 민원들도 많고. 아마 쉽지 않을걸요, 앞으로. 뭐 특별하게 특강 한 번씩 한다면 몰라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교회나,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관계, 이 전체 교재가 계속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5일 동안 할 수 있는 30시간 교재가 따로 있고, 학폭으로는 학생과 보호자 교육 교재가 따로 있고, 대화 프로그램 교재가 또 따로 있고, 이런 또 비전 찾기 교재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그 교재 개발도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교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성격을 통한 가치 찾기.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지금 어떤 거냐, 나의 생각하는 패턴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설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격을 통한 가치 찾기라는 교재명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점점 더 세지네. 네, 좀 세지네요. 예.
야, 아니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열심히 해. 퇴근해야지 6시가 넘었는데. 예. 옛날에는 문제아들 보면 그냥 앉혀놓고 깜질하거나 막 오, 쓰는 그렇죠. 거로 손도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사실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다 나도 뭐 다 써봤어요. 나도 써봤는데 뭐 그건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이런 방식대로 좀 더 좀 아이들 스스로 하다 보면, 근데 애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오면 사고 친 애들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켰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지겨워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뭐, 나름 항상 피드백을 받아보죠. 어떠냐? 뭐, 나름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괜찮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죠. 물론, 여기에 전문적으로 오는 애들도 있어요. 상습적으로. 자꾸 오게 되는. 1학년 때 왔고, 2학년 때 오고, 3학년 때 오고. 그런데도, 야, 네가 이제는 강의를 해라.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도 학교는 그만 안 둬요. 또 물론 그런 애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브릿지 청소년센터 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사실 근데 우리만큼 해주는 데가 드물죠.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들은 아무리 뭐라 해도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 그러니까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한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다가 애들을 좀 안쓰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걸 이렇게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학폭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뭐 왜 안쓰럽냐? 6시간 수업하고 나면은 뭐 바뀌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통해서 얘기를 쭉 해 나가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얘를 3시간, 1시간씩 해서 3회에 걸쳐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밖에서 만나자. 대신에 내가 그리 갈게. 너희 집 근처로 갈게. 그랬더니 걔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 해서 내가 이런저런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싶고, 왜냐면 이 친구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이도 있고, 대인 깊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랑 엄마랑 같이 왔는데 있다 보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머니, 얘는 1대1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상담비는, 아니, 그건 필요가 없다. 내가 좀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울죠. 아이는 아이대로. 알고 봤더니 아이가 왜 그렇게 내가 했냐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에 대한 것은 서로가 부모님과 친한데 부모님들 너무 착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애들이 계속 굳어지고 있으면 뭐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좀 더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저 아시잖아요. 바쁘잖아요. 근데 저 바빠도 그건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1시간, 말은 1시간 했지만 만나면 1시간 반, 2시간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얘기도 들어주고, 뭐 둘이 만나니까 뭐 다른 데 가서 카페에서든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무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보게 되면 얘가 좀 더 밝아질 거 아니에요. 얘가 교회 안 나와도 이게 교회 어른들에 대한 생각들, 권위자들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물론 뭐 교육받으러 안 오면 뭐 전화해서 잡으러 가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지금도 일주일에 1시간씩 1년 동안 계속 통화하는 애가 있어요. 항상 정해졌어요. 금요일 날 6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찬 목사님은 굉장히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경험치가 많으신데 이제 목회자 했을 때 아이들이 목사님 하면은 두 종류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권위 때문에 약간 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이면 학부터 뛰고 막 너무 싫어 날 가르치려 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 사역을 하는 게 네. 어떤 그래도 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에 대한 공감을 해야 돼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야 너는 문제 있어 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냐면 걔네들도 답답한 애들이 많아요. 아니 억울한 애들도 많아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억울한 애들도 많은데 그걸 공감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들어주고자 하고 때로는 아무 인정도 안 할 때는 호되게 혼도 내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음을 열어요. 여기 와서 맨 처음에 다 표정이 다 썩었어. 그래서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완전히 얼굴이 풀어져요. 나중에는 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여기에 오길 잘했어요.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여기를 오길 잘해요. 여기는 안 오는 게 좋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와도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다음에 조심할 수도 있겠구나. 다음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 되겠구나. 이런 방향들이 생기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거 팁은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봐요. 목사님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애틋함, 근데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 이런 부분들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진정성이 통한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사역의 노하우가 있겠죠. 아이들을 많이 다뤄봤으면 훨씬 더 쉽게 다루겠죠. 애들의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우리로 애들 말에 의하면 견적이 나오는, 저보고 아니 선생님은 좀 견적이 우리 보면 금방금방 견적이 나오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노하우죠. 그러나 원 출발은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들 그런 마음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애들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맨 처음에 다. 사고 치고 왔다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하는데 애들 보면 세상 순합니다. 물론, 때로는 윽박을 지르면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단 기선제압부터. 기선제압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오늘 만난 학생과 학부모는 너무 그냥 보는 순간부터 긍휼한 마음이 생겨. 아이고야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안쓰럽고 걱정되고 얘가 계속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완전히 학교도 그만 다니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네. 그럼 그 마음으로 뭐 움직이는 거지 뭐 어떻게 바쁜 건 바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그런 질문들이 있네요. 교회가 그냥 세상을 도우면 되지 중간에 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이웃을 바로 돕고 여러 가지 했지만 요즘에는 아주 큰 교회는 당연하듯이 재단을 세우고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 않더라도 이런 개척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할 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어떤? 저는 사실은 큰 교회들은 다이렉트로 섬겨도 돼요. 오히려 큰 교회들은 이런 센터나 재단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게끔 돕고 지원하는 게 훨씬 더 교회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단이나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언제나 사람들의 모든 규모나 사람들의 인력은 그쪽으로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신력 있는 단체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대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단계의 관공서의 교육청의 검증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단지를 거쳐서 센터로 인정을 받다 보면 그렇다 보면은 중간에 공신력 있는 단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로 접근할 수 있는 교회 공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도하러 온다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거부감을 갖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 중간에 이 센터나 공증된 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후죽순 이것을 세워놓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는 것도 지양해야 돼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의 단체나 센터들을 세운다면, 법인을 세우고 재단을 세운다면은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스로에게 냉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첫 목적성이 이제 상실될 것 같다 라면은 빨리 접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이제 이 교회가 성남 동북교회랑 합쳐졌단 말이에요. 통합이 돼서 합병이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제가 했던 거는, 합병되기 전에 했던 거는 청소년 센터와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합쳐지고 나서 작은 도서관 사역을 지속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면들에서. 그럴 때는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작은 도서관을 빨리 폐 도서관 신청을 했죠. 그럼으로써 또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게 더 낫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같이 저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작은 교회들이 할 때는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이 사회적인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저하된 상태에서는 기관을 만드는 건 좋지만 그 기관을 만들어가는 거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철두철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신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도 합병해서 이곳에 옮긴 지가 한 1년 됐는데 이제 이 주변에서 아니 그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더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듣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청소년들 애들 이렇게 다 교육시키고 주중에 그런다며요. 아니 교회가 그전에는 조용했는데 주중에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대련은 얘네들 몰래 어디 가서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래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얘네들 좀 혼도 내시고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애들이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이 1, 2년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꾸준하게 그 진정성들이 이 지역사회에 녹아들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공신력이 회복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길들이 열려질 것이고 저는 그런 신뢰가 있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일을 목회자가 하려고 해도 성도들의 합의가 없거나 동의가 없으면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씀하신 데 담배꽁초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조금 합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두 교회가 합쳐졌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교회 규모가 이제 개척교회였으니까 좀 작은 규모였으니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할 때는 같이 두 교회가 합쳐질 때는 요 사역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만이 합병을 할 수 있다.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두 교회가 합쳐졌을 때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교회에서도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로님이 합병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중에 사역들이 진행이 되니까 주중에 교회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교인들이 오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 이 없어지니까 없는 때에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애들 와서 뭐 이따가 자기들이 또 청소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소문들이 도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예, 또 싸우기도 해요. 애들한테 막 애들을 막 진짜 못된 놈들이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어. 딱 한 번 있어. 1년 동안 여기 이 동네에서. 그래서 어르신 손주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못된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남들이 못된 놈이라고 하면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은 아 그러네 뭐 아유 목사님 불끈하시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 애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정말 어느 교회든 너무 만들이 많은 사람이 아, 많은 그럼요. 교회니까 다 그런 얘기가 어떤 예. 사역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에 따라 완전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은퇴하시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새롭게 담임 목사 되는 분이 이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변에 더 많이 알려지겠죠. 저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와 이제 세상을 연결해주는 센터장으로 계신 부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언어랑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 완전 틀리죠. 네, 그래서 본인도 그 언어를 바꾸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런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노하우인 거예요, 이제. 이제 그게 다 어려워서 문제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센터나 이런 곳이 문을 닫고 포기하고 하는 이유가 세상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의 그 갭을 채우질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이 서로 융화되지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언어의 방식을 지혜롭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방식대로 녹아들게끔 풀어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눈높이 사역으로 저는 항상 적용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있어도 되는데 아니 이 땅에 우리 죄인 때문에 왔잖아요. 와서 인간으로 무명의 30년의 시간을 살았고 공생의 3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왔어요. 오셔서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상에 동화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세상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교회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뻣뻣해. 세상에서 볼 때에 아주 이렇게 고고한 학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뭐 많이 당황해 하시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예 그럼 당황해 하셔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뭐 편하게 다가오니까 너무 좋아요. 뭐 그게 다 그런 거 똑같은 심정이지 않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부목사님이 센터장이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되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런 언어에 대한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꾸기 위한. 저는 그거 바꾸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저는 주민자치위원도 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랑 연계해서 지역 축제도 제가 기획하고 그리고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과장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들 요즘 사회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교회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경험을 해본 노력들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근데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어떻게 세상과 같이 가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오히려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도 공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교회에서는 세상적 언어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과 그 다음에 교회, 이 모든 언어에 능통해질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되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뭐 행사라든지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가서 돕고 같이 회의하고 이러면서 언어를 좀 배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교회를 어떨 때 부담 없이 느끼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도의 전략,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귀중한 통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길에서 전도지 나누던 그 방법과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하니까 신청을 했더니 엄청 당황하셨어, 그분들이.
목사님이 그런 적이 처음이었나 보네요. 드물죠.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문데 의외로 오 괜찮으시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만 좀 적극적으로 그냥 그럼요. 참여하시는 예, 게 예. 참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게 정말 세상의 언어를 가장 최전방에서 배울 수 있는 통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 행정단체랑 어떻게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럴 때에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무언가 노하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백날 가르쳐봤자 본인이 뛰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뭔가를 세우려고 큰 기관이나 뭔가 큰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는지 먼저 그냥 그렇죠. 일단 언어부터 네. 가서 뭐 지역 자치위원이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참여부터 참여부터 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거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 쇄신,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목사님들이 각 그런 곳들과 연계를 하고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를 한 번씩 해본다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해를 해줘요. 목사님들은 사실 바빠서 매번 참석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한 말씀씩 해주고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도 100% 회의 참여 못해요. 그걸 어떻게 100% 교회 회의 참여하고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에서도 다 그분들도 이해해주고, 아,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아, 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꽉 막힌 곳들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곳들은 아니구나. 이런 것만 각 동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에, 한 동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동에 한 목사님들만 그 동에 가서 그렇게만 해도 그분들이 입김이 세요.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아, 이 교회가, 아, 뭐 그렇게 막 빡빡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마디씩만 해도 대사회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땅바닥에,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금방 상승할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들 아이디어이 좋아요. 아이디어가 좋아서 너무 좋아해요. 예. 좀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브릿지 청소년 센터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길 바라시는지. 네. 저는 사실 브릿지 청소년 센터에 이제는 제가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브릿지 청소년 센터를 완전 책임질 다른 우리 이쪽에 비전이 있는 분, 청소년 사역과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사역에 비전이 있는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드리길 원해요. 이제 그분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고, 지금 올 연말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를 기다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역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학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학원만이 아닌, 저것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뭔가 완전히 다른 흐름들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사실은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해야 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 있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전문 목사님들이 강사들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과 매치가 돼서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이 센터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저는 항상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게 센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청소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막무가내거든요. 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목회자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정말 목표예요. 여기에서 대안학교 하라고 하거든요. 전 대안학교 안 해요. 대안학교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지역에 스며들고, 이 성남시에서도 어느 정도, 야, 거기 하면은, 아, 거기 정말 열정 있고,
정말 의미 있게 하고 있지, 가는 곳이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지역에 스며든다는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구멍난 부분을 알아야지 스며들 수 있는 그럼요. 예, 통로를 그렇죠. 발견하게 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이제 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입시 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학교에서도 잘. 그래서 제가 전문 강사들 불러다가 이제 세미나 준비하고 있고, 학교 폭력이 법이 강화가 돼서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지 지금 세미나 날짜 잡아놨고, 그러면은 이 지역에 몇 분이라도 오겠죠. 이제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브릿지 청소년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죠.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